급작스러운 광복에 그는 졸지에 폐잔병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 이때 일부 한국인 출신 관동군 폐잔병들은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게 된다. 새로운 기회란 광복군이 되기 위해서였다. 45년 9월 박정희도 광복군을 찾아갔다. 하지만 이때 박정희를 보고 장준하가 대뜸 면박을 줬다는 일화가 있다. 당신은 왜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남아있었나? 혹시 일본군 장교였다는 과거를 참회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갑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아니다. 박정희는 장준하와 만난 적이 없었다. 한편 언론인 문명자는 72년 도쿄에서 박정희의 만주 군관학교 동창생 2명을 만나 이러한 증언을 들었다고 수뢰한다. 박정희는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말 한마디 없는 음침한 성격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내일 조센징 토벌을 나간다 하는 명령만 떨어지면 갑자기 요시 토벌이다! 라고 고함을 쳤다고 한다. 비슷한 얘기로 박정희가 총 110회에 걸쳐 항일 무장 세력에 대한 토벌 작전에 나갔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역사학자 한홍구는 이렇게 반박한다. 1940년대에 만주에서 활동했던 조선인 독립군이나 공산 유격대는 없었다. 사실 박정희의 친일 경력은 반민특위가 내건 친일파 처단 기준과 비교해보면 경미한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가 한국의 친일파의 대표격으로 꼽히는 까닭은 그가 가장 철저한 일본 황국 친민화 교육과 군국주의 교육을 받았고 대통령이 된 뒤에도 일본 군국주의식 모델을 따라 한국을 병영국가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다. 거짓골이 되어 귀국한 박정희. 어쨌든 박정희는 광복군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다면 왜 광복군에 일본군 폐잔병들이 들어갔단 말인가? 최상천 교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당시 임시정부와 일본군 폐잔병 집단이 야합을 했기 때문이다. 임시정부는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강력한 군대가 필요했고 일본군 폐잔병들은 경력을 변조하기 위해 광복군 복장과 계급장이 필요했다. 그런데 이때 광복군들을 보면서 박정희는 커다란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 아, 조선인들은 단결하지 못하고 분열만 일삼는구나. 군대도 전혀 규율이 잡혀있지 않고 하지만 박정희는 정작 자신도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일본인의 관점으로 한국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비판은 한국에 돌아와서도 내내 계속된다. 내가 일본군 시절에는 외놈들에게서 조센징은 때려야 말을 잘 듣는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치밀었는데 직접 겪어보니 누군가 매를 들고 두들겨 패주기 전까지는 조선인들의 무질서는 결코 고쳐지지 않을 거란 확신이 서게 됐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이 장차 그를 파시스트로 만드는데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래가지고는 조선이란 나라는 절대 발전할 수가 없어. 국가가 주도해서 국민들을 타율적으로 지배할 필요가 있다고. 그리고 46년 5월 박정희는 완전히 거짓골이 되어서 고향에 다시 돌아온다. 그는 비참했다. 관동군 소대장이라는 경력은 해방된 나라에서는 장애가 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4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무의도식했다. 당시에 그를 본 대구일보 기자였던 권상아는 이렇게 증언한다. 박정희의 모습은 위로의 말부터 꺼내게 만드는 초라한 옷차림이었다. 당시 박정희는 세상을 썩었다는 말을 자주 내뱉곤 했었다. 그토록 야심으로 가득 찼던 청년장교 박정희였건만 해방된 조국은 이토록 비참한 거짓골로 만들어버렸으니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처럼 썩은 세상도 없었다. 하지만 그런 분노와 좌절감이 박정희의 야심에 또 다른 불을 지피게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속도 모르고 형들은 허구한 날 구박하기만 했으니 박정희는 너무도 답답했다. 너 그냥 교사나 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는겨. 지금 네 꼴이 이게 뭐고? 남로당의 군책이 된 박정희.
박정희는 4개월 동안 백수로 지내다가 46년 9월 조선 경비사관학교에 입교하게 된다. 그런데 조선 경비사관학교에 들어가 보니 이게 웬걸? 죄다 아는 얼굴들이었다. 헐, 지금 내가 동창회를 온 거임? 만주 군관학교와 일본 육사를 두루 거친 탓이었다. 때문에 이곳에서 박정희의 군생활은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와도 같았다. 당시에 이런 일화가 있다. 루는 동기생과 남산에 올라가서 중앙청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박정희는 경무대를 보면서 대뜸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서 포를 설치하고 저기 경무대 쪽을 포격하면 우리도 나폴레옹처럼 천하를 장악할 수 있지 않겠어? 희야, 그런 말은 하지도 말아라. 이제 그런 농담은 지나칠 때도 됐잖아. 하지만 그건 농담이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그러던 47년 가을, 박정희는 혈혈 단신으로 월남한 이화여대생 22세 이연란에게 홀딱 반하고 만다. 이연란은 박정희보다는 8살 연하인 키가 큰 미인이었다. 이연란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집념의 사나이 박정희에게 넘어가 결국 약혼까지 올리게 된다. 하지만 당시 박정희에게는 10살이 넘은 딸도 있고 본처도 있었던지라 박정희는 본처를 찾아가서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박정희가 괘씸했는지 본처는 끝내 거부했다. 절대로 내 손으로 이혼은 안 해줄 기다. 내 삼아 이렇게 속이 다 썩었는데 당신도 한번 당해보소. 때문에 박정희는 씩씩거리며 돌아와야 했다. 세상 만사가 자기 뜻대로 돌아가야 적성이 풀리던 박정희였으니 너무도 기가 막혔다. 한편 당시 박정희는 남로당에 가입하고 있었다. 어째서였을까? 해방 정국은 한동안 좌익이 더 우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정희는 대세를 따르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최상천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박정희는 절대 대세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일생을 통해 단 한 번도 정의로운 소수에 참여하거나 동조한 적이 없었다. 사회적 약자의 편을 든 적도 없었다. 대세에 편승하더라도 그냥 끼어드는 정도가 아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핵심부에 들어갔다. 때문에 박정희는 남로당에서도 군책을 맡게 된다.